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인천에서 오랫동안 결석한 초등학생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장기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기 결석 학생 6천여 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장기 결석 학생이 전국에 얼마나 있는 걸로 나왔습니까? 정부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의 유치원과 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이유 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은 6,87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는데요. 피해 아동 4명에 대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나머지 16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서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상태를 대면으로 전수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 달간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4,053명, 중학교에서 2,813명이 확인됐습니다. 특별히 이상 징후가 신고된 학생은 59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39명은 특별한 범죄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피해 학생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과 학습 지원 등을 지원하고 다른 취약 아동들에게도 교육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2차례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안전 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담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도 신문 없이 서면 심리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입니다. 네, 이 친모가 영장 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네, 애초 친모 고모 씨는 오늘 오후 2시 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까지 채 몇 시간을 남기지 않고 돌연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고 씨가 있는 이곳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남편이 직접 찾아와 심사 불출석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심사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별도 신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되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영장에는 영아살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기를 차례로 출산한 뒤 각각 생후 이틀째에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길게는 5년 가까이 집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고 씨는 생활고에 시달려왔다며 이미 새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임신하게 되자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나 채무 내역 등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아내가 임신했던 사실을 알았지만 낙태했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남편의 공모 여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아기 2명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1차 구두 소견이고 시신이 오랜 시간 냉동실에 있던 만큼 한두 달 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출산한 친모는 나이가 어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이라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친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아이를 넘겨받은 사람의 신원을 특정하고 아이의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오산에서도 지난 2015년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출산 기록이 남은 이 여성은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오산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이 여성을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이를 안전망으로 안내하는 것, 그게 출생신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딱 시작인데 구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었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다는 게 너무 뼈아픕니다. 대책으로 나온 출생 통보제, 이미 법안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정관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병원장이 2주 안에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엔 산모와 아이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뒤엔 시읍 면장이 출생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직권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빈틈이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산모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기만 하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아예 병원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인데 그래서 얘기되는 게 바로 보호 출산 제도입니다. 이것도 2년 전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본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도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지원하되 친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생소하지만 꽤 오래전에 시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80년도 더 전에 이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취지와 핵심은 우리 국회에 있는 법안과 비슷합니다. 독일 제도 역시 방향이 같습니다. 신뢰 출산이라고 독일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이 어려우면 맡길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랬습니다. 아이를 낳고 직접 양육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신뢰 출산이었습니다. 당국은 베이비박스 같은 익명 위탁이 해마다 30건 정도씩 줄고 있는 것도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 자격 없는 부모라는 비판 여론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출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없도록 입법의 빈틈을 한 번에 메울 때가 됐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도 뒤늦게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오는 29일 전체 회의에 올려서 논의를 본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이 산모와 출생아의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해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해 출산 기록을 전달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중재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호출산제 법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만큼 국회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데요. 여야 모두 제도의 보완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국가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오늘 아침 SNS에 국민께 죄송하다며 출생통보제 등 대책을 당장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당내 전담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행보 알아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년들을 만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학생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무대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는데요. 1,000원의 아침밥 정책 확대 등 당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는데 특히 차상위 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릉에서 어민간담회를 연대 이어 오늘은 강릉 현장 최고위를 진행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고 지역 발전 정책도 약속했는데요.
특히 정부와 여당의 대학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졸속 행정과 엇박자를 가리려는 탄압 정치의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에 이어 강릉을 찾은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유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은 고도화하고 최근 3년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킬러 문항 예시도 다음 주 정부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초등과 유아 사교육비 절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 연계와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대구시청과 경찰이 마찰을 빚었죠. 오늘 오전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대구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압수수색이고 퀴어 축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경찰 수사관 20여 명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층에 있는 공보관실 뉴미디어 팀을 집중 수색하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2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를 운영하면서 홍 시장 관련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올렸고 개인 업적까지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분기별로 한 번만 홍보물을 발행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네, 시점이 조금 미묘한 상황입니다. 대구시청 최근에 대구경찰청과 갈등 빚었죠? 그렇습니다. 엿새 전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경찰과 대구시청이 충돌했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찰청은 도로 점용 허가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국 현장에서 공권력과 공권력이 직접 물리적으로 맞붙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 축제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지난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16일에 영장을 발부한 만큼 17일에 있었던 퀴어 축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조금 전 SNS를 통해 선관위에서도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을 압수수색한다며 대구경찰청장을 겨냥해 막 나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과 대구시에 이런 갈등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마찰을 두고 대구시에 반격을 가하면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염두에 둔 홍 시장이 퀴어 축제를 핑계로 대구경찰청장을 정치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수사 초점을 희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대장동 비리의 줄기 가운데 하나인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오늘 새벽 2시 이후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와 딸이 빌린 10억여 원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진술과 물증을 취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약품 제조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메틸 알코올이 누출됐습니다. 공장 직원 30여 명이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끄는 등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달라는 내용의 재난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공장 지하 1층 기계실이 있는 탱크에서 메탄올이 누출된 걸로 보고 안전조치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택배기사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던 배달원이 사람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체국 택배 차량이 뒤집힌 채 하천에 빠졌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울타리는 완전히 뜯어져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 인천 갈산동 한 주차장에서 50대 택배기사 A씨가 술을 마신 채 몰던 택배차가 울타리를 뚫고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무릎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농구장에도 학생이 4명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농구장까지 돌진을 하더니 그 밑으로 하천이 있는데 하천까지 떨어진 거예요.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굴다리에 세워진 하얀 오토바이 한 대. 새벽 시간 30대 배달원 B씨는 만취 상태로 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택시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B씨는 곧바로 도주했는데 이를 목격한 또 다른 배달원이 추격에 나서면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하면서 한 3분 동안 추격을 한 끝에 경찰이 온 상태에서 그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B씨와 피해자 50대 남성은 각각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쌀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를 관리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창고 한 동과 근처에 주차된 차량 2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관광에 나섰다가 실종된 잠수정을 탑승한 5명 정원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부서진 잠수정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 인근에서 발견된 잔해 더미는 관광 잠수정 타이탄이었습니다. Remote operated vehicle from the vessel Horizon Arctic discovered the tail cone of the Titan submersible approximately 1,600 feet from the bow of the Titanic on the seafloor. 잠수정이 찌그러져 부서진 채로 발견된 만큼 탑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와 영국의 억만장자 해미시 하딩 등 5명이 탑승했습니다. 잠수정은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심각한 수압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n consultation with experts from within the Unified Command, the debris is consistent with the catastrophic loss of the pressure chamber. 잠수정은 지난 일요일 심해로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모선과 교신이 끊기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한때 해저에서 쾅쾅 치는 소리가 감지돼 생존 가능성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결국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에 앞서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몇만 원짜리 게임용 무선 리모컨으로 조종했던 잠수정의 위험천만한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Everybody was nervous. Could we reach the bottom or have we returned? Because some dives before they got problems with the battery systems by 1,600 meters. 탐사에 나섰다 사망한 잠수정 업체 대표의 부인 웬디 러시는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망자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승객 중 최고 부유층이었던 스트라우스 부부는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하고 함께 숨진 감동적인 사연으로 유명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타이탄 잠수정이 타이타닉호를 관광하기 위해 심해로 들어간 지 몇 시간 만에 미 해군이 폭발음을 감지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8일 잠수정이 실종된 직후 미 해군의 탐지 시스템은 해저에서 폭발음으로 의심되는 소리를 감지했고 관계자들은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심해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캐머런 감독은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타이타닉호 선장은 배 앞에 얼음에 대한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달빛도 없는 밤에 전속력을 내다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번 잠수정도 사전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고 또 같은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 토네이도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야구공보다 훨씬 큰 우박이 덮치면서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고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류재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모습입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넘어지면서 자동차를 덮쳤습니다. 뒤집힌 채 날아간 경비행기와 망가진 활주로가 엄청난 바람의 세기를 짐작하게 합니다. 인구 570명의 작은 마을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시속 175km의 폭풍과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주택과 기반시설이 모두 파괴됐고 기르던 가축도 폐사했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에 놀란 관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간신히 피해 들어간 천막 사이로 얼음덩어리가 무자비하게 들이닥칩니다. 콜로라도 야외 공연장 객석에 우박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자동차 유리는 우박에 맞아 깨져버렸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공연은 취소됐습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하루 동안 11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주일째 40도가 넘는 무더위에 시달렸던 텍사스주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 경보가 내려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에서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간첩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달인 7월 1일 중국의 반간첩법이 개정돼 국가기밀정보의 절취뿐 아니라 국가안전이익에 관한 문건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당국은 국가안전이익에 관한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중국의 비판적인 기사를 검색하는 경우도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한 식당에서 가스가 폭발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식당 측이 가스가 누출되는 걸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도 인천시의 한 고깃집에서 소방 사이렌이 울리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21일 저녁 일어난 액화 석유가스 폭발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노인과 고교생 등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이 폭발 사고 1시간 전에 냄새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LPG통의 밸브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요리사가 새로 밸브를 사와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스 누출을 확인한 단계에서 영업을 멈추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상자 치료와 사망자 가족 위로에 전력을 다하라고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비상관리부와 위생건강위원회 등이 긴급 대응에 나섰고 현지 당국은 고깃집 사장과 직원 등
29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내이멍구 탄광 붕괴로 53명이 숨지고 4월에는 베이징시 병원 화재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능 관련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급적 사실 이 전국 토론할 때는 안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교육인데요. 워낙 민감하고 또 어렵고 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졸속 행정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 큰 틀에서의 이 교육 개혁의 한 중요한 화두로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너무나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좀 해소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 개혁의 큰 틀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네.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라고 하는 사실 전체적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시장 해소라고 하는 이 큰 목표 중에 사실은 하부의 강론 아니겠어요? 나무 하나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혼선을 빚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너무 비대해진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공정한 입시, 공정한 수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차분히 준비해서 미리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마 대통령에 대한 보고 과정에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이걸 선뜻 그냥 이 킬러 문항 배제 네. 그리고 뭐 수능 쉽게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몇십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교육개혁이라는 본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정당한 목표를 오히려 이 소통과 이 대국민 홍보에서의 이 혼선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당 부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이참에 좀 시스템을 정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본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몇 가지를 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3,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였나? 그거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아무튼 이게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고, 자사고 존치하는 건 사교육 시장을 좀 억제하겠다는 것과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방향은 이제 철학적으로 많이 논쟁이 되는 게 첫 번째가 수월성 교육 아닙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을 따로 모아서 수월성 교육을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전교조 논리처럼 모든 걸 평준화시켜서 똑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철학적 차이가 있는데 외고, 자사고, 과학고들을 존치한다는 것은 우리 보수 정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바로 그 일제고사 같은 거죠. 예전에 우리 많이 봤던 이제 평가, 그러니까 전체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사실은 지난 진보 정부에서는 없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한다는 인권적 차원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네. 이 자기의 기초학력 그다음에 최소한 해야 될 공부들을 방기해도 학교 측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져버린 측면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소한의 전체적인 학력 평가는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평가를 합니다. 네, 그 책임 교육 학년제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졸업한 지 한참 돼가지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랜 해묵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수능이 어려웠으면 너무 불수능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물수능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네. 어떤 것이 올바른 교육인지에 대해서 사실 정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촉발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네. 이것이 그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것 때문에 그 평가원장이 사퇴를 하는 네. 이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데
황당한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능 전문가입니까? 킬러 문항이 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의 한마디가 곧바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 관통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화내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 현장에서는 뭐가 문제지? 라고 고개를 깨우뚱하고 있는데 원장까지 사퇴하니까 야 그럼 이번 수능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장의 대혼란이 사실상 문제의 본질인데 네. 이 문제의 본질을 덮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뭐 일종의 탄압하는 이러한 형태로 현재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야, 이거를 두고 졸속행정을 덮기 위해서 탄압한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실수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주 장관 잘못한 거죠. 저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핑계를 대고 혹은 장관은 평가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이러지 말고 이게 잘못되어 전달되었다라고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고백하면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무슨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추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아까 그 일제고사의 부활이냐 수월성 교육의 강화냐 보편적 교육의 강화냐 이것들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옛날에 그 정약용 선생도 인재들에 대한 교육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의 인재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야 되는데 과학고 외고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다만 국제고 자사고 이런 통로를 통해서 그 부유한 집 자녀들이 지나치게 부유한 그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 네. 이런 것들은 좀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월성 교육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불수능과 수월성 교육 강화는 사실 맥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네. 킬러 문항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맥이 안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 문제는 백년지 대계고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으로 변화되는 분야가 교육 분야인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대통령 한마디에 출렁출렁 되는 것 네. 이건 정말 후진국형 모습이라서 네.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문제만큼은 정치권이 가타부타 하지 말고 교육계와 국민들의 정서를 전 담아서 천천히 차츰차츰 혼란스럽지 않게 변화와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응하는 과정에서 킬러 문항으로 시작된 논란이 사교육 카르텔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병욱 의원이 86 운동권을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 민주당과 이제 좀 친한 또 민주당과 좀 친화적인 그 강남 사교육 학원 업계의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있긴 합니다. 저도 뭐 제 선배 후배 알고 있고 네. 되게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사실 군사 독재 시절에 형을 받고 나오면 취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 불가피하게 이제 학원으로 갔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근데 또 운동권 출신이니까 머리도 좋고 논리도 또 달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인터넷 인강이나 이런 데서 대표적인 분들 중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운동권 출신이 맞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을 지금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사교육 시장의 어떤 흉악범처럼 이렇게 등치화시키는 건 제가 볼 때 과도한 저는 경각부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봐요. 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킬러 문항 한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교육에 몰입해야 될 사람들이 없는 돈 다 투자해 가면서 강남 특정 그 동에 와서 특정 네. 사교육 중심가에 와서 KTX 타고 오고 하루 자고 하면서 그 수업을 듣고 가고 이 킬러 문항 때문에 모든 사교육이 왜곡되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서 킬러 문항이 아닌 공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는 것의 노력을 통해서라면 변별력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새로운 저런 입시와 새로운 수능하는 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킬러 문항 배제라고 하는 이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마치 뒤에 있는 민주당과 친한 일부 그 학원 그룹의 어떤 대표적인 인사들이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을 굳이 연계시킬 필요는 있느냐. 물론 사실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 나온 정봉주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이 학원장 출신인 것도 맞습니다. 네. 그건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일부러 경강부의 식으로 선을 이어보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고 다만 이 킬러 문항에 갖는 폐악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킬러 문항을 빼고 전반적인 수험생이 공정하게 입시 준비를 하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모색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통령의 지시였을 것이고 이것이 교육부나 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예, 이 내용 반박까지 듣고 넘어갈게요. 킬러 문항을 얼마나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변별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보편적 교육을 강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치되는 것인데 수시를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강화의 일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고 교육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수시 확대와 강화의 목적이었는데 이런 것이 자칫 있는 집 부모들이 학폭도 면제받고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그 스펙 쌓는데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입시에 활용한다라고 해서 수시 강화가 아니라 정시 강화 쪽으로 지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네. 것이죠. 근데 정시 강화는 곧 킬러 문항 강화랑 맥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 이런 것들을 진영 대결화해서 정치 쟁점으로 삼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격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운동권에 있었던 분들이 감옥 갔다 오고 취직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과외나 학원 이쪽 시장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일타 강사나 뭐 100억, 200억 연봉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는데 86학번이요? 예. 86학번이 아니고 86년생들이 일타 강사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도하고 이런 것까지도 본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진영 대결로 희석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떤 무리한 시도인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김근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월요일 날 이제 이주호 장관이 킬러 문항이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6월 모평 때 어떤 게 킬러 문항이었는지 공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그럴 만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반응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아마 이제 현장에 이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뭐 특정 그 동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대치동이라고 하는 그 사교육의 중심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국의 모든 이른바 이제 공부를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킬러 문항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킬러 문항을 제한 나머지는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면 전부 다 실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그동안의 입시의 제도의 변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력고사 세대입니다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그냥 알아서 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단순했지만 사실은 또 불만도 많았던 게 있었고 그다음 나온 게 이제 이 수시 교육 아니었습니까? 수시는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부모님의 백, 부모님의 스펙 쌓기, 인턴십 뭐 유조, 뭐 수장장 유조 이걸로 들어갈 수 있었던 또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시가 강조되다 보니까 정시는 변별력 하다 보니까 이제 킬러의 킬러로 간 거예요. 이건 저는 사실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킬러 문항을 맞추는 것이 실제로 변별력을 따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공정한 입시가 되느냐. 왜냐하면 킬러를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진짜 극소수의 전국에 있는 상위 몇 프로 사람들 와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고 그 킬러 문항을 빌미로 해서 아까 일타 강사가 뭐 200억, 100억 번다고 그러는데 그 젊은 일타 강사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사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저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깨트리자고 아마 이제 대통령이나 그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이제 지시했던 게 킬러 문항을 빼고도 변별력이 강조되는 그런 걸 찾아보라고 한 거고요. 저는 그 해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음 주에 공개한다고 하면 저는 공개할 필요는 한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킬러 문항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공개하는 거는 뭐 다 볼 수 있을까 괜찮은데 정답률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공개할 거면 정답률을 공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킬러 문항 없었던 것 같아라는 반응이 지금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은 아마 이제 그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게 6월 모의고사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이건 문제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교육 현장에서 나오든지 혹은 뭐 언론에 문제 제기가 있든지라고 해서 불거졌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불거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비상식적이다. 그동안의 모습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월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 걸 발표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항도 한번 보는 게 국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다고 했을 때 혼선에 빠져서 그동안 킬러 문항에 주력했던 소수의 그 입시 그 상류층 이분들은 좀 화가 날지 모르지만 킬러 문항에 접근하기도 힘들었던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수험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푸는 학생들이 당연하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 뭐 방류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어제 강릉으로 갔죠. 이재명 대표가 1박하고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도 열었는데 좀 뭐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좀 해갈 생각이신지. 저희가 현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으면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극소수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빼고는 서명해달라라고 하면 망설이지 않고 서명을 해줘요. 어른들, 뭐 학생들 뭐 가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걱정이 많은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낙진, 방사능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그 공부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체첸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갑상선암이 많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었다, 검증되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들의 걱정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안전 대책을 일본이 내놔라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으로 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본에게 그 대안을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대신 오염수 뭐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을 총리 입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헷갈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굉장히 불리한 이슈고 민주당에겐 유리한 이슈예요.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후세들에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지, 우리 인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막다른 정쟁으로 이게 치닫고 있어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괴담이다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 자민당 한국 지부냐 뭐 이런 공격이 서로 막다르게 치닫고 있어서 결국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일본은 그냥 방류를 한다면 이 걱정과 우려는 우리 국민과 우리 후세들에게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오염수 처리된 건 마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던데 이거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이 잘못된 겁니까?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굳이 그거를 계속 국무위원들에게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수가 그랬잖아요. 마실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총리는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전이 검증된 거라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안전이 검증된 거라면 어디까지의 안전 검증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다만 마실 수 있다라는 속에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라는 어떤 이미지 인식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여야가 좀 방향을 바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예, 우선 그 야당이 지금 우리 복귀왕 비서관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합리적인 문제 제기,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 응당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이란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안전을 챙기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 받으면 적지 않은 분이 서명에 참가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괴담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어. 안전해준다면 좋지.
그러니까 안전이 100%가 안전하다고 해도 120%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동의를 하게 돼 있고 네. 1%만 좀 부족하더라도 그 1%를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허점은 없는지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 더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요구할 건 없는지 일본이 더 설명이 필요한 건 없는지 저는 이런 것들을 야당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핵폐수다. 그다음에 우물에다 독극물 푸는 거다. 먹이면 다 죽는 방사능 테러다. 뭐 소금이 다 없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근거와 자료와 데이터가 없는 그냥 불안만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여당 측에서 그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아까 복배서관님 말씀대로 궁금한 거, 더 정보를 요구할 거, 일본에 좀 요구할 내용, 그다음에 뭐 우려 사항, 뭐 개선을 요구하는 보완 사항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 해달라고 지금 정부가 일일 브리핑 하고 있잖아요. 일일 브리핑해서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지난주에 그것도 제가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이른바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을 보니까 10년 동안 고장이 몇 번 났더라. 네. 그 일본이 요구해야 됩니다. 고장 난 걸 밝혀라. 뭐 그런 걸 하는 건 야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저는 그런 걸 해주면 생산적인 토론이 될 텐데 우물에 독극물 풀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 활용해서 저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원전 오염수를 그 바다에 방류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몇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관련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구체화해가지고 이미 도쿄전력이나 IAEA에서 한 서너 가지 그 시나리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과 안전성 문제를 다 타산해 본 다음에 해양 방류가 비용과 안전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말고 무작정 이건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해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면 IAEA가 곧 검증의 결과를 낼 텐데 네. IAEA 검증 결과를 미리부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식품의약품 안전처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식약처가 유일하게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이 식품을 먹어도 되는 건지 이 불량식품을 팔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 약품을 시판을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이 해양 방류를 하게 되는 원자력 오염수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그런 공신력 있는 결정을 내는 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IAEA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주당은 IAEA 검증을 더 요구하고 검증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를 전달하는 게 맞지. IAEA는 일본 편을 드는 거냐 저놈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대안이 뭐가 됩니까? 네. PIC라고 해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몇 명 민간 전문가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 대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발 합리적 토론을 하면서 요구할 사항과 전달 사항을 좀 줬으면 좋겠고 지금 정부 입장도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도 똑같습니다. 네. 지난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나왔던 G7 공동성명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AEA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의 독립적 검증을 지켜보고 지지한다라는 게 지금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에 좀 더 많은 이것들 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두 분 다? 한 10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과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국민 여러분 왜 그러세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당은 거짓말만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한 거지 안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당이 계속 괴담을 퍼부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정부의 잘못인가요? 일본의 잘못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먼저 마실 수 있다라는 정도로 대통령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민의 우려가 괴담이다라고 하는 말을 일본 수상이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당의 역할로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 합리적인 일본에 대한 그 검증의 기준들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독극물에 오염수 우물에 독극물 풀었다고 이재명 대표 말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그럼 식약처가 결정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공신력 있는 기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가만히 있으라.
아니죠. 국민들도 가만히 있으라. 합리적인 걱정하지 생산적인 마라. 대안을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합리적인 가만히 대안을. 있으라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키는 정부가 갖고 있는 야당의 것인데. 역할을 제대로 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하시죠. 우려를 전달하는데 네. 그 우려 전달을 우려를 합리적인 데이터와 객관적 자료를 폄하하고 일본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똑같은 주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을 잘 이게 아껴놨다가 아마 몇 달 몇 년 지나면 예. 아무 문제 없다는 거 드러나면 또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한번 지켜보죠. 각 당 얘기를 짧게 하나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사고당협 40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빼고 다 당협위원장을 다시 뽑기로 한 거죠. 지금 남겨놓은 것은 노원병, 강남갑, 부산 중영도,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원병은 이준석 전 대표, 강남갑은 태영호 의원 지역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입니다. 이 두 곳을 비워둔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태영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인가 그렇잖아요. 6개월 아닐까요? 6개월이죠. 예, 6개월이고 이준석 대표는 내년 1월이면 당원권 정지가 풀립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두 지역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이 두 사람이 당원권 정지가 풀리니까 논리적으로 거기에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는 당원권 정지 효력이 그 공천 이전에 풀리기 때문에 비워두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 그 하영재 의원 지역구하고 그 황보승 의원 지역구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탈당을 했죠. 네. 그러면 저런 지역구는 우리 당 내규에도 있습니다. 공천 기준 중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개 정해놨는데 네. 현역 의원이 공천에 탈락한 경우는 전략 공천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워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뭐 어떤 분을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을 뽑아봐야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좀 불편하고 예. 새로운 사람을 전략공천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비워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시점에 내치기가 좀 어려워서 쥐고 있는 거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교롭게도 징계를 받은 게 내년 1월인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 그 날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은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가 어렵다는 논리적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대표를 했던 분이고 네. 당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쓴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내칠 필요도 없고 내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내년 당원권 정지가 풀리면 이준석 대표가 당협위원장으로 복귀가 되고 그리고 공천이 시작되는 시즌이 되면 공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적합하면 공천을 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면 또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들어오고 혁신위원들도 좀 꾸렸죠.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회의에서 가죽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천 룰 관련해서 좀 손을 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혁신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실제 지금 시기에 당 혁신의 핵심 내용은 공천의 혁신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라는 게 어찌 보면 내용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에서 공천 부분을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또 대기에는 너무 또 뜨거운 주제고 네. 그래서 걱정일 텐데 저는 결단한 것 같습니다. 공천 룰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현역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에 대해서는 손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 일부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이분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텐데 혁신의 과정은 늘 반발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좀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결단 좀 바람직하고 좀 충분히 그 기대를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평가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그게 친명계의 어떤 후보자나 친명계 쪽에서 총선에 나가려는 분들로 이른바 비명으로 찍혀 있는 지역구 현역들을 내치는 수단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벌써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논란이 한번 그렇죠.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수박이라고 이제 개딸들에 의해서 규정된 지역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내치기 위해서 현역 기득권을 배제하겠다라는 식의 공천룰을 만들고 거기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새로운 신진 인사가 가는 걸로 한다면 아마 개파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오해를 하셔서 혁신위는 혁신이고 기본적인 큰 틀의 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 갈등은 나중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실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위의 이런 방향이 일부
저 의원들에게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미리부터 이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는 혁신의 활동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이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있고요. 오후에 회의 내용을 좀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겠고요. 광주는 33도까지 치솟는 등 예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는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과 가평, 강원도 홍천과 춘천에는 나흘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휴일인 모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